세상에서 가장 비싼 거래가 뭔지 아세요? 돈이 아니라 마음을 주고도 되돌려받지 못한 거래요. 나는 아들의 말을 믿었습니다. 엄마, 이건 단지 효도의 약속이에요. 그 한마디에 펜을 들었죠. 그런데 그날 이후 내 이름은 사라졌고 내 집은 남의 것이 되었고 나는 어머니가 아니라 계약 대상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은 늙어서 가족을 의지하죠. 하지만 그 가족이 당신의 노후를 계산서로 바꿔버린다면 그땐 어디에 기댈 수 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효도라는 이름으로 시작해 거래로 끝난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인생이 이렇게 조용해질 줄은 몰랐다. 남편이 떠나고 집 안은 시계 소리와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남았다. 처음엔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 생각했다.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루를 쓸 수 있다는 게 좋았다. 하지만 세월이 길어질수록 그 편안함은 서서히 외로움으로 바뀌었다. 아침이면 커피를 내리고 창밖을 보았다. 학교 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릴 때면 괜히 입꼬리가 올라갔다. 그러다 문득 저 아이들처럼 나를 부를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누군가에게 전화 한 통 걸고 싶었지만 떠오르는 이름이 없었다. 그날 오후 전화벨이 울렸다. 휴대폰 화면엔 아들이라는 두 글자가 떠 있었다. 손끝이 떨렸다. 엄마, 이번 주말에 우리 집으로 좀 오세요. 할 얘기가 있어요. 그 말 한마디가 어쩐지 따뜻하게 들리던지 아들이 먼저 불러주는 건 오랜만이었다. 그날 밤 나는 오랫동안 잠이 오지 않았다. 오랜만에 아들이 나를 생각해준다는 사실이 고마웠다. 얼마 전 새로 산 가디건을 꺼내놓고 머리도 곱게 말았다. 마치 오랜만에 약속이 생긴 소녀처럼 마음이 설렜다. 토요일 아침 과일 바구니를 들고 아들 집으로 향했다. 현관문을 두드리자 며느리가 나왔다. 표정은 여느 때처럼 무표정했지만 억지로 미소를 띄었다. 어머니 오셨어요? 들어오세요. 나는 괜히 눈치를 보며 물었다. 그래. 애들은 학교 갔니? 바쁜데 내가 괜히 온 건 아니지? 아니에요, 어머니. 남편이 잠시 얘기 좀 드릴 게 있대요. 식탁 위엔 커피 두 잔과 두꺼운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아들이 자리에 앉더니 서류를 내밀었다. 엄마, 이제 우리가 엄마를 제대로 모시려고 해요. 엄마 혼자 계신 거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효도 계약서를 하나 만들었어요. 계약서? 매달 용돈 100만 원 드리고 병원은 우리가 모시고 다닐게요. 그 대신 집은 우리 앞으로 돌리면 어때요? 우리가 관리해드리면 엄마도 더 편하시잖아요. 말은 다정했지만 어딘가 낯설었다. 효도와 계약이라는 단어가 한 문장 안에 들어있다는 게 마음에 걸렸다. 그게 꼭 그렇게 해야 하니? 그냥 말로 해도 되잖아. 엄마, 요즘 세상은 다 서류로 남겨야 해요. 그래야 서로 오해가 없죠. 우린 엄마 잘 사셨으면 좋겠어요. 아들의 눈빛은 진심 같았다. 나는 잠시 머뭇거리다 펜을 들었다. 손끝이 약간 떨렸다. 그저 믿고 싶었다. 이 아이들이 정말 나를 생각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라고. 그래. 여의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엄마야 고맙지. 펜 초기 종이를 스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날 나는 효도 계약서에 내 이름을 또박또박 적었다. 그 서명이 내 노후를 팔게 될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다. 처음 몇 주는 참 좋았다. 아들이 말한 대로 매달 초가 되면 용돈이 들어왔고 며느리는 병원 예약을 대신 잡아주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다는 기분이 들었다. 점심 무렵이면 아들이 전화했다. 엄마, 점심 드셨어요? 몸은 어때요?
그 한마디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다. 내가 먼저 말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내 하루를 걱정해 준다는 사실이 친구들과의 점심자리에서도 나는 자랑을 아끼지 않았다. 우리 애들이 이번에 효도 계약서까지 썼다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보기 드물게 책임감이 있지 뭐야. 사람들이 부러워하자 나도 모르게 어깨가 펴졌다. 그날따라 커피가 더 달게 느껴졌다. 며느리도 전보다 다정해진 것 같았다. 병원에 동행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어머니는 참 부지런하세요. 연세치곤 피부도 좋으시고요.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녹았다. 며느리가 내 손을 잡아주는 순간 나는 그동안의 서운함이 다 사라지는 줄 알았다. 하지만 사람의 관계란 언제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온도차가 있다. 처음엔 따뜻했지만 그 온기가 조금씩 식어가는 건 오래 걸리지 않았다. 어느 날 내가 며느리에게 말했다. 이번 주엔 병원 좀 같이 가자. 무릎이 또 시리네.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다. 이번 주는 제가 좀 바빠서요. 다음 달로 미루면 안 될까요? 그 말이 나쁘게 들릴 이유는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서늘했다. 계약서에 병원 동행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말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차마 꺼내지 못했다. 다음 달 용돈이 이틀 늦게 들어왔다. 아들이 미안하다고 말했다. 엄마, 이번 달엔 애들 학원비랑 겹쳐서 좀 늦었어요. 다음부턴 제때 보낼게요. 나는 그저 웃으며 괜찮다고 했다. 하지만 통장 알림음이 울리지 않는 그 며칠 동안 왠지 모르게 손이 허전했다. 그날 밤 나는 효도 계약서를 꺼내 다시 읽어보았다. 매월 5일 용돈 지급, 병원 진료, 시 보호자 동행, 명절 및 생신 식사 동석. 문장 하나하나가 처음엔 든든했는데 이젠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졌다. 그 종이 위의 글씨들이 마치 나를 위해 쓰인 게 아니라 나를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처럼 보였다. 다음 날 며느리가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이번 명절은 저희가 시댁 쪽 일정이 있어서요. 올해는 같이 못 뵐 것 같아요. 대신 용돈 조금 더 보낼게요. 전화가 끊기고 방 안이 고요해졌다. 창문을 열자 겨울바람이 스며들었다. 손끝이 차가웠다. 그때 문득 깨달았다. 효도라는 이름으로 묶인 약속이 언젠가 나를 조용히 밀어낼 수도 있겠구나. 겨울이 깊어지던 어느 날이었다. 아침부터 창문 틈으로 찬 바람이 새어 들어왔다. 무릎이 시려서 두꺼운 담요를 덮었지만 마음속의 허전함은 막을 수 없었다. 며칠 전부터 아들과 며느리에게 연락이 없었다. 용돈이 들어오던 날짜가 이틀이나 지났지만 아무 말도 없었다. 휴대폰을 들었다 놓기를 몇 번 반복했다. 바쁘겠지. 애들 학원비도 많다고 했잖아. 스스로를 다독이며 커피를 내렸다. 그러나 그 따뜻한 커피조차 입안에서 쓴맛이 돌았다. 그날 오후 현관문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다. 평소처럼 누르고 들어가려던 순간 삑삑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지 않았다. 당황한 나는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문이 열렸고 며느리가 나왔다. 표정은 굳어 있었다. 어머니, 비밀번호 좀 바꿨어요. 요즘 택배 도난이 많아서요. 그녀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눈을 피했다.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요즘 세상이 험하니까 잘했네.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속에는 작은 금이 갔다. 언제부터일까? 그녀의 말 한마디, 시선 하나가
이렇게 낯설게 느껴지기 시작한 건 며칠 뒤 며느리에게 병원 예약 이야기를 꺼냈다. 이번 주에 정기 검진이라 같이 가면 좋겠는데. 그녀는 핸드폰을 보며 짧게 대답했다. 이번 주는 제가 스케줄이 꽉 찼어요. 어머니 혼자 가셔도 되잖아요. 예약은 제가 해드릴게요. 아니, 병원은 같이 가야 한다고 계약서에. 말을 멈췄다. 그 단어를 꺼내는 순간 공기가 무겁게 식었다. 계약서라는 말이 가족 사이의 칼날처럼 느껴졌다. 며느리는 고개를 들지도 않은 채 말했다. 그건 형식적인 거예요, 어머니. 너무 딱딱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못했다. 돌아서는데 내 등 뒤에서 그녀의 한숨이 들렸다. 그 한숨이 마치 나를 향한 피로감처럼 느껴졌다. 며칠 뒤 병원 접수 창구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다. 서류를 확인하던 직원이 말했다. 보호자 성함이 변경되어 있네요. 순간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요? 보호자 이름이 이서연 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며느리였다. 아들의 이름이 사라지고 대신 며느리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무언가 잘못된 느낌이 확 들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손에 들린 진료 기록표를 수십 번이나 들여다봤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왜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 이름이지? 보호자는 원래 가족 대표 이름으로 쓰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며 도착했을 때 현관 앞에 낯선 봉투가 놓여 있었다. 관리비 연체 안내문이었다. 관리비가 내 명의로 여전히 부과되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며칠 전 아들이 분명히 이제 집은 우리 명의로 옮겼으니 관리비 걱정 말라고 했었다. 순간 불안감이 밀려왔다. 서류함을 뒤져봤다. 그 안엔 그날 내가 서명했던 초도 계약서 복사본이 들어 있었다. 종이를 펼쳐보니 마지막 장의 낯선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본 계약 체결 후 주거권 및 재산권은 관리 효율성을 위해 수탁자 명의로 이전한다. 그 한 문장이 눈에 박혔다. 수탁자, 그건 아들이었다. 손끝이 떨렸다. 나는 그 문장을 수없이 읽었다. 그제야 깨달았다. 그들이 말한 효도, 계약은 효도가 아니라 명예 이전 서류였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눈앞이 흐려지고 숨이 막혔다. 창밖엔 해가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벽에 비쳤다. 그 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다. 밤이 되자 아들이 퇴근해 돌아왔다. 나는 문 앞에서 그를 기다렸다. 너 효도 계약서의 그 문장, 그게 뭐야? 내 집을 왜 내 이름으로 바꾼 거야? 아들은 피곤하다는 듯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그건 관리 편하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엄마가 혼자 다 하시기 힘들잖아요. 세금 문제도 있고. 그럼 왜 나한테 한마디라도 말을 안 했니? 엄마가 이런 거 잘 모르시니까 우리가 대신한 거잖아요. 괜히 서류 보시고 오해하지 말아요. 그 말 한마디에 숨이 멎을 것 같았다. 오해하지 말라니. 내 인생이 서류 한 장으로 넘어갔는데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들의 표정엔 미안함보다 피로함이 더 짙게 깔려 있었다. 그 순간 깨달았다. 내가 믿은 건 가족이 아니라 계약서 한 장의 말뿐이었음을. 밤이 깊었다. 손끝에 닿은 종이가 여전히 따뜻했다. 그 종이 위엔 내 서명과 날짜가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아주 작게 쓰인 문장. 본 계약은 상호 신뢰를 전제로 하며 해지 시 별도의 합의가 필요하다. 나는 그 문장을 천천히 읽었다. 눈물이 떨어져 글씨가 번졌다. 그제야 실감났다. 이건 효도의 증거가 아니라
내 삶을 넘긴 증거였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거셌다. 창문을 닫아도 틈새로 스며드는 찬 공기가 손끝을 얼렸다. 정자는 이불을 덮은 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며칠째 아들과 며느리의 연락이 없었다. 통장에 들어와야 할 용돈도 병원 예약도 아무 소식이 없었다. 문득 현관문 너머에서 누군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다. 이 집은 계약 완료됐습니다. 잔금은 다음 주에 처리하겠습니다. 그 말이 귓가에 박혔다. 정자는 몸을 일으켜 문 앞으로 다가갔다. 문틈 사이로 보인 것은 부동산 중개인과 며느리의 뒷모습이었다. 어머니가 요양원 들어가실 예정이라 집 비우실 거예요. 정리되면 바로 인도 가능해요.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가 칼처럼 심장을 베었다. 순간 발밑이 꺼지는 기분이 들었다. 요양원?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다고? 입술이 마르기 시작했다. 손잡이를 잡으려 했지만 손이 덜덜 떨려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멍한 눈으로 현관을 바라보다가 결국 뒤로 비틀거리며 주저앉았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안으로 들어왔다. 어머니 깜짝 놀라셨죠? 부동산이 잠깐 들른 거예요. 요양원 자리 알아봤는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정자는 겨우 입을 열었다. 요양원이라니 내가 거길 왜 가? 어머니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요. 요즘은 시설도 좋고 간호도 잘해줘요. 집은 팔아서 관리비 부담 줄이면 좋잖아요. 그럼 이 집은? 이미 계약 들어갔어요. 엄마 명의가 아니잖아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 혼자 힘들까봐 남편 이름으로 돌려놨잖아요.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다. 그날 서명했던 계약서가 눈앞에 떠올랐다. 관리 편하게 하자던 아들의 말, 이제 엄마 걱정 안 하셔도 된다던 웃음, 모든 것이 한 장의 서류를 위한 연극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 정자는 며느리를 바라봤다. 너희는 나한테 효도를 약속한 게 아니라 내 인생을 가져간 거였구나.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서운해요. 저희도 부담이 컸어요. 엄마 병원비, 생활비 다 챙기려면 이 정도는 필요했어요. 요양원 들어가시면 훨씬 편하실 거예요. 그녀의 말은 끝까지 예의 바르고 차분했다. 하지만 그 속에 사람의 온도는 없었다. 정자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봤다. 함께 웃고 있는 아들, 며느리, 그리고 자신. 사진 속에 미소가 비웃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정자는 서류함을 다시 꺼냈다. 계약서,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사본까지 모두 들어 있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손끝이 얼얼했다. 본 계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재산 이전은 돌봄을 전제로 한다. 그 문장들이 이제는 조롱처럼 느껴졌다. 휴대폰을 들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너 지금 어디야? 나랑 이야기 좀 하자. 잠시 정적 후 들려온 그의 목소리는 피곤했다. 엄마, 지금 회의 중이에요. 무슨 일인데요? 이 집 팔았다는 게 사실이야? 엄마, 그건 우리끼리 정리한 거예요. 엄마가 이제 요양원 들어가실 테니까 미리 처리하는 거죠. 내 허락도 없이 내 집을 팔아? 그게 내가 말하던 효도야? 엄마, 제발 좀 이해 좀 해요. 엄마 혼자 사는 거 위험하잖아요. 이건 다 엄마 위해서예요. 엄마를 위해서라면 왜 한마디 상의도 안 했니?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짧게 한숨을 쉬었다. 엄마, 이제 다 끝난 일이에요.
내일 요양원 계약하러 갈 거예요. 그게 더 나아요. 뚝. 전화가 끊겼다. 정자는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멍하니 웃었다. 끝난 일이라니. 내 인생을 내가 끝내버렸구나. 창문 너머로 눈이 내리고 있었다. 희뿌연 눈발이 거리를 덮었다. 그 눈이 마치 자신을 삼키는 듯했다. 정자는 이불을 덮고 앉아 한참 동안 울지도 못했다. 눈물이 나지 않았다. 대신 가슴속이 비어갔다. 모든 것이 정리된 세상에서 자신만 버려진 기분이었다. 그날 새벽, 그녀는 서랍에서 낡은 통장 하나를 꺼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만들어준 저축통장. 그 안엔 얼마 남지 않은 잔액과 함께 손으로 적어둔 메모 한 장이 있었다. 내가 없어도 이 돈은 당신 노후에 쓰길. 그 글자를 손끝으로 쓰다듬었다. 눈물이 흘렀다. 남편이 떠난 후에도 자신을 지키려 했던 그 마음이 이제서야 이해됐다. 하지만 늦었다. 모든 건 이미 남의 이름으로 넘어가 있었다. 벽시계가 새벽 3시를 가리켰다. 정자는 천천히 속삭였다. 효도는 계약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건데 난 그걸 너무 늦게 알았구나. 그녀의 목소리가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눈발은 여전히 창밖을 메우고 있었다. 세상은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 속에서 무언가 완전히 부서져 내리고 있었다. 이삿날 아침, 낯선 남자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다. 검은 작업복을 입고 상자를 들고 다니며 물건을 정리했다. 그들이 내 삶의 조각들을 함부로 집어던지는 모습을 보면서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건 버려도 되죠? 낯선 목소리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남편 유품이에요. 남자는 잠시 멈칫하더니 어깨를 으쓱하고 상자를 다시 내려놓았다. 그 순간 깨달았다. 이 집은 더 이상 내 공간이 아니었다. 며느리가 현관 앞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어머니, 요양원 들어가시면 더 편하실 거예요. 식사도 챙겨주고 간호도 잘해줘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계속 말을 이었다. 이 집도 정리되면 남편이 주기적으로 찾아뵐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말라니. 이미 모든 게 끝났는데 무엇을 더 걱정하지 말라는 걸까? 아들은 그날따라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짐을 실은 트럭 옆에서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엄마, 요양원은 괜찮은 곳이에요. 방도 따뜻하고 식사도 잘 나온대요. 그의 목소리는 공허했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너 정말 이게 효도라고 생각하니? 아들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는 짧게 말했다. 엄마도 이제 편하게 사셔야죠. 우린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 말이 마지막이었다. 그가 내게 한 마지막 효도는 나를 집 밖으로 내보내는 일. 트럭이 떠나고 나서 집 안은 텅 비어 있었다. 벽에 걸려 있던 시계만이 여전히 째깍거렸다. 나는 그 시계를 바라보다가 남편이 생전에 하던 말을 떠올렸다. 정자야, 사람의 마음은 문서로 묶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믿음이 사라지는 순간 글자는 껍데기일 뿐이지. 그 말이 이제야 뼈에 사무쳤다. 요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창밖엔 회색 하늘과 빗방울이 섞여 있었다. 도로 옆 가로수들이 스쳐 지나갈 때마다 내 기억 속의 시간들도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듯했다. 요양원 앞에 도착했을 때 직원이 다정한 미소로 다가왔다. 김정자 어르신 맞으시죠? 방은 미리 준비해뒀어요. 이쪽으로 모실게요. 그녀의 손길은 친절했지만 따뜻하지 않았다.
그건 돌봄이 아니라 업무였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서 오래 지내게 될까요? 네, 가족분들이 장기 입소로 신청하셨어요. 장기 입소. 그 말이 귀에서 오래 맴돌았다. 가족이 정한 내 마지막 주소였다. 밤이 되어 요양원 방에 혼자 남았을 때 나는 침대 머리맡에 스탠드를 켰다. 가방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다. 그 안에는 오래전 남편이 적어준 글귀가 있었다. 사람은 재산으로 남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남는 거다. 손끝이 떨렸다. 이 문장을 붙잡은 채 나는 한참 동안 숨을 고르듯 울었다. 소리 없는 울음이 이불 속으로 스며들었다. 눈물이 식을 즈음 문득 마음속이 비어 있었다. 며느리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어머니 잘 도착하셨어요? 요양원은 괜찮죠? 이번 달 용돈은 요양원 측에 직접 입금할게요. 그 문장을 읽고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이제 나는 한 달에 한 번 입금 내역으로만 존재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창밖에 비가 먹고 달빛이 비쳤다. 나는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을 바라봤다. 주름진 얼굴 속에 한때의 자신이 있었다. 믿고, 기대하고, 사랑하려 했던 그 여자가 이제 그 눈빛에는 체념 대신 아주 희미한 다짐이 피어나고 있었다. 그래. 여기가 끝이라면 이제 다시 시작해야겠지. 그녀는 가방 속에서 계약서를 꺼냈다. 서류를 천천히 찢었다. 한 장, 또 한 장. 종이가 찢어질 때마다 묵은 숨이 터져 나왔다. 효도 계약서. 이제 그만 끝내자. 그녀의 손에서 종이 조각이 흩날렸다. 창문 틈으로 바람이 불어와 그 조각들을 데리고 나갔다. 어디론가 사라지는 종이들처럼 정자는 그렇게 지난 삶을 떠나보냈다.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오늘은 울지 않았다. 대신 속삭였다. 효도는 계약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거야. 이젠 나 자신에게 약속할 거야. 다시 내 삶을 살아보겠다고. 그녀의 숨결이 잔잔히 흩어졌다. 창밖에서 첫 새벽 햇살이 스며들었다. 그리고 그 빛이 그녀의 손 위에 닿았다. 요양원의 밤은 유난히 조용했다. 복도 끝 불빛만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고 그 아래로 검은 그림자들이 천천히 길게 늘어져 있었다. 정자는 침대에 앉아 창문 밖의 깜박이는 가로등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곳에 온 지 일주일째였다. 낮에는 간호사들이 친절했다. 식사 시간마다 이름을 불러주고 약도 챙겨줬다. 하지만 그건 업무였다. 그들의 손길엔 따뜻함 대신 일정한 리듬이 있었다. 누군가를 돌보는 게 아니라 하루의 일을 마무리하는 기계적인 움직임. 저녁 식사 후 대부분의 노인들은 TV 앞에 모였다. 누군가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고 누군가는 자신이 젊었던 시절 이야기를 반복했다. 정자는 그 사이에 앉아 있었지만 마치 투명인간이 된 기분이었다. 누구도 그녀를 보지 않았다. 어르신 밥은 다 드셨어요? 간호사가 묻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잘 먹었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입안엔 밥알이 남아 있었다. 음식의 맛이 느껴지지 않았다. 방으로 돌아오자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하얀 벽, 하얀 침대, 하얀 커튼. 모든 게 깨끗했지만 그 속엔 온기가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옷장을 열었다. 안에는 몇 벌의 옷과 함께 낡은 카디건이 걸려 있었다. 남편이 생전에 사준 그 카디건, 목에 가져다 대자 오래된 비누 향이 났다. 그 향기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 사람은 지금 나를 본다면
뭐라고 할까? 그녀는 혼잣말처럼 속삭였다. 이게 내가 바란 노후였을까? 침대 옆 탁자 위에는 휴대폰이 놓여 있었다.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화면을 켰다. 통화 목록엔 아들의 이름이 맨 위에 있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다. 누르고 싶은 마음이 1000번도 넘게 들었지만 매번 눌러보기도 전에 눈물이 차올랐다. 그녀는 조용히 휴대폰을 뒤집었다. 엄마가 보고 싶지도 않니? 그 말은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요양원의 스피커에서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다. 누군가의 생일을 축하하는 멜로디였다. 멀리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가 점점 멀어지자 정자의 방은 다시 침묵으로 가득 찼다. 침대맡에 놓인 효도 계약서에 찢어진 조각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그 조각들을 바라보다가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그 종이 조각들이 마치 자기 자신처럼 보였다. 이름은 남았지만 의미는 사라진 존재. 그녀는 창문을 열었다. 밤바람이 차갑게 얼굴을 스쳤다. 멀리서게 짖는 소리와 함께 겨울 냄새가 났다. 그 냄새 속에서 지난 세월이 스쳐갔다. 남편의 웃음, 어린 아들의 손, 그리고 함께 찍은 사진들. 모든 게 너무 선명하게 떠올라서 오히려 더 아팠다. 그녀는 조용히 손을 모았다. 하나님, 저한테 아직 남은 시간이 있다면 그냥 하루만이라도 내 아들이 내 이름을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마치자 눈물이 흘렀다. 그 눈물은 소리 없이 목선을 따라 흘러내렸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손바닥으로 눈물을 닦았다.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잠시 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간호사가 문을 열고 얼굴을 내밀었다. 정자 어르신 불편하신가요?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아니에요. 그냥 잠이 안 와서요. 내일 병원 검사 있으니까 푹 주무세요. 문이 닫히자 다시 고요가 내려앉았다. 그녀는 천천히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다가 이불 속에서 주머니를 꺼냈다. 그 안에는 남편의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 남편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미소가 지금의 자신을 위로하는 듯했다. 당신, 나 이제 정말 혼자야. 목소리가 떨렸다. 근데 이상하게 그게 더 이상 무섭진 않아. 이젠 두려움보다 허무함이 남았어.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귀끝으로 요양원 시계의 초침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하나, 둘, 셋. 시간이 흐르는 소리였다. 그 소리만이 여전히 그녀가 살아있음을 알려주고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속삭였다. 효도는 결국 마음이었는데 나는 그 마음을 잃은 채 살아왔구나. 그 말이 끝나자 방 안의 불빛이 꺼졌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조용히 숨을 고르듯 눈을 감았다.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고요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비로소 세상이 멈춘 듯했다. 새벽 공기가 싸늘했다. 요양원의 창문 사이로 희미한 햇살이 번져 들어왔다. 정자는 눈을 떴다. 밤새 잠을 설쳤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조금 차분했다. 창밖을 보니 마당 한켠에서 누군가 나무를 쓸고 있었다. 자세히 보니 옆방에 사는 최할머니였다. 그녀는 늘 고요했다. 식사 자리에서도 말이 없었고 늘 조용히 밥을 먹고 조용히 방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그날따라 그녀는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정자는 문득 궁금해졌다. 할머니, 아침부터 기분이 좋으시네요.
최할머니는 쓸던 빗자루를 멈추며 미소 지었다. 오늘은 우리 손주가 온대요. 1년에 한 번은 꼭 와요. 그날이 오늘이거든요. 그녀의 눈빛이 반짝였다. 그 작은 반짝임이 참 오래된 봄 햇살처럼 따뜻했다. 정자는 그 미소를 보며 이상하게 마음이 저릿했다. 자신은 아들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는지도 기억나지 않았다. 점심 무렵 요양원 로비가 북적였다. 가족들이 찾아와 부모의 손을 잡고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정자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다. 그녀의 자리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번엔 그 고요함이 전처럼 괴롭지 않았다. 최 할머니가 다가왔다. 아들 안 왔어요? 정자는 고개를 저었다. 이젠 오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 아이가 세상 어디선가 밥 잘 먹고 산다면 그걸로 된 거죠. 그게 효도일까요? 효도는 누가 누구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 그게 효도죠. 그 말이 가슴을 쳤다. 효도란 계약으로 묶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이라는 걸 이제야 깨닫는 자신이 미웠다. 오후가 되자 햇살이 창문을 가득 채웠다. 정자는 낡은 수첩을 꺼냈다. 그 안에는 남편이 적어준 글귀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사람은 재산으로 남지 않는다. 사람은 마음으로 남는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속 어딘가에서 묵은 응어리가 천천히 녹아내렸다. 남편이 떠난 후 자신은 늘 남겨진 사람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어쩌면 자신은 지금까지 기다림이라는 감옥 속에서 스스로를 가두고 있었던 건지도 몰랐다. 그녀는 작은 숨을 내쉬며 창문을 열었다. 봄 기운이 가볍게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멀리서 새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가 이상하리만큼 마음을 울렸다. 그날 오후 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러 온 대학생들이 있었다. 한 여학생이 정자에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다. 할머니, 저랑 같이 그림 그릴래요? 정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얀 도화지 위에 연필을 쥐었다. 처음엔 선이 흔들렸지만 이내 익숙한 손놀림으로 꽃잎을 그리기 시작했다. 옆에서 여학생이 놀란 듯 말했다. 우와, 잘 그리시네요. 정자는 웃었다. 예전에 그림 배우고 싶었는데 그땐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이제 배우시면 되죠? 그 단순한 말이 마음 깊은 곳을 흔들었다. 이제라도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시작해도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천천히 말했다. 그래. 이제 나도 내 인생을 그려볼 때가 됐지. 그날 밤 정자는 일기장을 꺼냈다. 그리고 조용히 글을 쓰기 시작했다. 오늘 나는 다시 나로 돌아왔다. 누구의 어머니도 아내도 아닌 그냥 나로서 하루를 살았다. 그리고 그 하루가 참 고마웠다. 펜 끝이 종이를 스치는 소리가 부드럽게 방 안을 채웠다. 그녀는 글을 마치고 창문을 바라봤다. 하늘엔 별이 떠 있었다. 그 별빛이 너무 고요해서 눈물이 날 뻔했다. 당신, 나 이제 조금은 괜찮아요. 그녀는 그렇게 속삭였다. 이젠 누가 날 기억해주지 않아도 나 스스로를 잊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조용히 불을 끄고 이불을 덮었다. 마음속에 이상한 평화가 찾아왔다. 효도 계약서가 아니라 진짜 마음의 약속을 한 밤이었다. 봄이 다시 찾아왔다. 요양원 마당의 벚나무 가지마다 연분홍 꽃이 피었다.
정자는 천천히 빗자루를 움직이며 흩어진 꽃잎을 쓸고 있었다. 그녀의 걸음은 느렸지만 손끝엔 힘이 있었다. 이제 그녀는 요양원의 어르신이 아니라 자원봉사자 김정자로 불렸다. 간호사들도 그녀를 보며 말했다. 정자 어르신 아니죠. 정자 선생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그 말에 그녀는 수줍게 웃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몸이 굳어요. 움직이면 마음이 조금은 따뜻해지잖아요. 그녀는 창가에 앉은 할아버지의 담요를 고쳐 덮어주었다. 그리고 속삭였다. 춥지 않으세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같은 분이 있어서 덜 외로워요. 그 한마디에 정자의 가슴이 찡해왔다. 그녀는 이제야 알 것 같았다. 사람이 사람을 돌보는 일들. 그게 진짜 효도라는 것을. 피로 맺힌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는 따뜻한 눈빛 하나. 그게 사랑의 가장 순수한 형태였다. 점심시간이 되자 요양원 마당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젊은 봉사자들이 악기를 연주했고 노인들은 손뼉을 치며 노래를 따라 불렀다. 정자는 그 사이에서 조용히 박자를 맞췄다. 손끝이 떨렸지만 웃음은 참으로 오랜만이었다. 선생님 이번 주엔 가족면회 가능하시대요. 간호사의 말에 정자는 놀란 듯 눈을 떴다. 가족이요? 네, 아드님이 전화하셨어요. 그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가슴 속 어딘가가 서서히 뜨거워졌다. 며칠 뒤 요양원 정문 앞에 아들이 서 있었다. 그 옆엔 며느리와 손녀도 있었다. 손녀가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다. 할머니, 나 보고 싶었죠? 그 한마디에 정자의 눈가가 붉어졌다. 아들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미안해요. 그 목소리는 그때와 달랐다. 무겁고 낮았지만 진심이 느껴졌다. 엄마한테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효도, 계약서니 뭐니 다 핑계였어요. 정자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괜찮다. 사람이 살아보면 알게 되지. 효도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란 걸. 엄마, 이제 같이 살아요. 집도 다시 정리했어요.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 괜찮다. 여기가 내 자리야. 이제는 내가 돌봐야 할 사람들이 있거든. 아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엄마, 너도 내 삶을 잘 살아. 그게 엄마한테 제일 큰 효도야. 그녀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공부 열심히 하고 할머니처럼 마음 따뜻한 사람 돼야 해. 손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가족이 떠난 뒤에도 정자는 한참 동안 요양원 정문 앞에 서 있었다. 해질녘의 노을이 마당을 붉게 물들였다. 그 빛이 따뜻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다. 당신, 나 이제 괜찮아요. 이젠 외롭지 않아요. 이곳에서도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네요. 바람이 불었다. 벚꽃잎이 흩날리며 그녀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다. 그녀는 그 잎사귀를 손에 쥐었다. 작고 부드러운 꽃잎이 마치 누군가의 손길처럼 느껴졌다. 밤이 되자 그녀는 일기장을 펼쳤다. 오늘의 날짜를 또박또박 적었다. 2025년 봄. 나는 다시 사랑을 배웠다. 효도는 계약서로 쓰는 게 아니라 서로의 마음에 남겨두는 것이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미소 지었다. 그리고 조용히 불을 끄며 속삭였다. 가족이 준 건 사랑이었을까? 아니면 책임이라는 이름의 조건이었을까? 오늘의 사연 정류장이었습니다. 효도는 마음으로 쓰는 계약일까요? 아니면 언젠가 우리가 모두 잊어버린 약속일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